9장부터 10장 4절까지를 네, 오늘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어, 발제자들이 준비해 주신 발제문을 먼저 같이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 드리면은 그 우리 공부가 이제 시작된 배경이 제가 강의하고 있던 서울대에서 막스주의 경제학 과목들을 개설하지 않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최근에 서울대 경제학부가 기존 커리큘럼에 있었던 막스주의 경제학 과목들을 전부 완전히 이제 폐지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경로로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그 당장 이번 이제 9월 초에 있었던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교과목 수요 조사에서 막수주의 경제학 분야의 이제 세 과목이 전부 다 이제 50명 이상씩 수요가 확인이 됐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선마학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목 개설을 촉구하는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이른바 이제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주리경제학 교수들이 뭐 전혀 이제 이치에 닿지 않는 동문서답식의 발언으로 일관을 하더니 아예 이제 학생들의 의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방식으로 과목 자체를 커리큘럼에서 이제 삭제하는 일까지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이제 나팔수다운 대단히 이제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이기는 한데요. 예. 자, 뭐 자기들의 이제 본색을 가감 없이 이제 드러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뭐 어쨌거나 우리는 막스 공부를 전애들이 이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기초 과목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를 진행을 했고, 그 영상들이 전부 다 이제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자본론 1권 읽기 세미나는 이 정치경제학 입문 과목의 후속 과목인 마르크스 경제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자본론 1권만 보고 있는데 1권이 3월 정도에 끝나게 돼 있는데 1권 끝나고 나서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어서 자본론 2권하고 3권 공부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과목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과목이 이제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정치경제학 입문 과목이 뭐 개론이나 이제 원론 수준의 과목이라면 그 수업의 이제 전반부가 막스의 경제 이론을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 시간에 그걸 조금 심화해서 자본론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의 이제 후반부가 19세기 말부터 이제 최근까지의 자본주의 역사와 특징들을 다루는 건데 이걸 이제 심화해서 다루는 과목이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막스 이후에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을 공부하는 내용인데, 자, 이 주제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고자 하시는 의사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예, 공식적으로, 대학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것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저는 계속해서 강의를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자 하시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강의는 계속 개설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개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했는데 어느덧 자본론 1권 3편까지 오면서 이
자본론 내용, 그 막스의 경제 이론과 관련한 이제 전반적인 그 복습이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다들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시간을 충분히 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텔레그램 방에 이제 복습 문제하고 과제를 올려드렸어요. 예, 그리고 시간을 한 차례 이상 잡아서 복습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정규 시간,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 진도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3월 첫째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복습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본론 1권과 관련해서 한 4차례 정도 전체 통틀어서 복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3월 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월 말 정도에 자본론 1 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은 지금 우리가 그 정규 시간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과 이제 별도로 여러분이 그나마 참석이 편한 요일을 하나 선정을 해서 예, 우리 진도하고 이제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이제 여러분 의견을 예, 그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오셨으면은 확인을 하셨겠지만 의료반 분들이 상당수 본인 의사들을 피력을 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특히 인제 우리 수업에 텔레그램 방에 접속해 계신 분이 이제 130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도 실시간 강의를 꾸준히 출석하고 계신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지 텔레그램 방에 이제 자기 의사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9장부터 하는 이제 공부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범위 관련해서 우리 다음 카페 강의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확인하고 진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은요.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한 1권 8장의 이제 주석에서 리카르도 학파, 막스의 표현에 따 용어법에 따르면 이제 고전학파죠. 예. 이 리카르도 학파가 자본에 대해서 축적된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오늘 이제 공부할 범위에 보면은 불변 자본에 관해서 이제 막스가 죽음 노동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나온 부분은 책의 이제 275쪽입니다. 274쪽부터 이제 이어지는 각주 3번인데 여기서 이제 막스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뭐 기계와 같은 생산 수단이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이윤의 원천이 되는 추가적인 가치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제 속류 경제학자들, 뭐 오늘날의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의 선조들이고 사실상 오늘날 우리한테 주입되는 경제학적 상식, 주류 경제학의 논리를 그대로 이, 그, 바- 음, 어, 먼저 이제 먼저 이야기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 이른바 기계가 생산적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윤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였어요.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이송류 경제학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저서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문구가 나오죠. 리카도 학파가 자본까지도 축적된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시킨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는데, 자, 송유경제학자들, 오늘날의 이제 주류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노동이 아니라 이제 자본, 그리고 이제 자본의 소유자가 자신의 향락을 절제했기 때문에 이윤의 원천이 되는 추가적인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가가 이윤을 가져가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이런 논리를 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되도 않는 이야기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러면서 막스 당대 이제 석유 경제학자들은 리카도 같은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규정조차도 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면은 자본을 축적된 노동이라고 이제 정의하는 이런 규정은 올바른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예. 자, 지금 이 그 각주에서는 석유 경제학자들과 그리고 막스가 그나마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했다고 하는 리카도를 비롯한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대비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을 축적된 노동으로 규정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올바른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자본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책하고 별도로 그 임금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막스의 이제 초기 저작에서 아주 잘그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는 그 막스의 초기 저작 중에 하나고 노동자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제 강연 을 원고로 이제 만든 텍스트인데 정치경제학 입문 시간에 그 한번 살펴보면서 몇몇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같이 그 수업 시간에 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자본을 축적된 노동으로 규정하는 이런 논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파일로 올려 보여드리는 부분은 에, 그 박종철 출판사에서 나온 막스 앵겔스 저작 선집 6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권에 임금노동과 자본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그 555쪽을 보면은요,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김민아 씨 읽으실 수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본은 새로운 원료들, 새로운 노동 도구들 및 새로운 생활 수단들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온갖 종류의 원료들, 노동 도구들, 생활 수단들로 구성된다. 자본의 이 모든 구성 부분들은 노동의 창조물 들이고 노동의 삶을 들이며 축적된 노동이다. 새로운 생산의 수단으로 봉사하는 축적된 노동이 자본이다. 경제학자들이 위와 같이 말한다. 흑인 노예란 무엇인가? 흑인종에 속하는 한 인간이다. 위의 설명은 이러한 설명이나 마찬가지이다. 예, 좋습니다. 자, 자본이라는 게 축적된 노동이다. 그러면 새로운 생산의 수단으로 봉사하는 거다. 얼핏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고, 그냥 그 자체로 맞는 얘기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의 이제 주류경제학 교과서도 정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막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냐면은, 자, 흑인 노예란 흑인종에 속하는 인간이다. 라는 설명하고 똑같다. 라는 이제 그 비판입니다. 자, 흑인이면 곧 노예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적어도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무지와 차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불과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심지어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제 때로는 암묵적으로 때로는 공공연하게 이런 식의 이제 차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드물지 않죠. 어쨌거나
피부색이 그 사람이 이제 노예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특정한 이제 그 사회적 관계에서 그 사람이 이제 노예로 되는 건데 지금 막스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본을 축적된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이런 식의 이제 논리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자본주의 이전에도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뭐 막스가 전망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도 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산 수단들은 그 예, 이전에 행해진 노동이 이제 축적된 결과물이에요. 그거 자체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그냥 곧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자, 관련해서 그 다음 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나영 씨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7번째 줄부터요. 여기서부터요. 자본 또한 하나의 사회적 생산관계이다. 그것은 부르주아적 생산관계, 즉 부르주아 사회의 생산관계이다. 자본을 구성하는 생활수단들, 노동도구들, 원료들 이런 것들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들 아래에서 일정한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만들어지고 축적된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것들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들 아래에서 일정한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 특정한 사회적 성격이 새로운 생산을 위해 봉사하는 생산물들을 자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자본으로 되는 것은 그 사회의 이제 특수한 성격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생산 수단들이 자본으로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은 이윤신 씨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부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정한 양의 상품들, 일정한 양의 교환 가치들이 자본으로 되는가? 그것이 자립적인 사회적 힘으로서, 즉 사회의 일부가 갖는 힘으로서 자신을 유지하고 또 직접적인 산노동력과의 교환을 통해서 증식되는 것에 의해서이다. 노동능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계급의 존재가 자본의 필수적 전제이다. 직업적인 산노동에 대한 축적된 과거에 대상화된 노동의 지배가 축적된 노동을 비로소 자본으로 만든다. 자본의 본질은 축적된 노동이 새로운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서 산노동에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본질은 산노동이 축적된 노동의 교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수단으로서 축적된 노동에게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축적된 노동의 결과물이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수단으로서 필요하지만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부터 이제 공부한 그 인간의 노동력이 이제 상품으로 되는 사회,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구매해서 이윤, 잉여 가치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사회에서만 이런 축적된 노동의 결과물이 살아있는 노동을 지배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치 증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생산 수단이 자본으로 될 수 있다. 축적된 노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이제 그 주류적인 사고 방식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제 일시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그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 자본주의적 생산이 그 자체로 영원불변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제 사고로부터 나온 잘못된 규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텍스트 부분에 보면 이제 막스가 이 불변 자본에 해당하는 생산 수단을 이제 죽음 노동이라는 식으로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
생산수단과 이제 별개로 거기에 이제 그 가변 자본에 해당하는 이제 노동력이 투입되는데 막스가 이제 노동력을 살아있는 노동, 산노동이라고 쓰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미 이제 과거의 노동이 행해진 결과물로서 이제 생산 과정에 소비되는 생산수단을 죽은 노동이라고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그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거나 이런 정도고요. 자, 이 질문하고 별도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없으시면 그럼 오늘 범위에 대한 이제 발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9장 발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 씨 준비되셨나요? 네, 네, 지금 그 화면에 발제문 보이시죠? 네, 네, 쭉 읽어주십시오. 네. 9장을 발제하겠습니다. 잉여 가치율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은 노동력의 착취도입니다. 소화된 자본 C가 생산 과정에서 생산한 잉여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 요소들의 가치 총액을 넘는 초과분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본 C는 생산 수단에 지출되는 화폐액 스몰 c와 노동력에 지출되는 화폐액 스몰 v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투하자본 500원은 410원의 스몰 c와 90원의 스몰 v로 구성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산 과정 끝에 나온 상품의 가치는 스몰 c 플러스 스몰 v 플러스 스몰 s. 여기에서 스몰 s는 잉여 가치를 뜻하고요. 최초의 자본 C는 C프라임으로 500원에서 590원으로 됩니다. 여기에서 그 S는 그럼 90원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스몰 C를 더 들여다보면 이 410원에는 312원의 원료 가치와 44원의 보조 재료 가치, 그리고 과정 중에 마멸된 54원의 기회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C가 생산물 가치 C'으로 되는 과정 중에서 불변 자본의 가치는 생산물에 이전되어 재현될 뿐이므로 생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창조된 새로운 가치는 생산물 가치와는 다르며 따라서 가치 생산물은 얼핏 보아서는 410원의 스몰 c 플러스 90원의 스몰 v 플러스 90원의 스몰 s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90원의 스몰 v와 90원의 스몰 s의 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해서 410원의 스몰 c는 생산물에 이전되어 재현되었을 뿐이기에 생산물 가치에 포함 안 시킨다는 뜻이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잉여 가치는 단순히 스몰 v의 가치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결과일 뿐이며 따라서 스몰 v 플러스 스몰 s는 스몰 v 플러스 스몰 v의 증가분이다. 사실 이 식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나중에 선생님의 그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스몰 v만이라는 사실과 그 변화의 비율은 자본의 가변분이 커짐에 따라 총 투하 자본 또한 커진다는 사정에 의해 불분명하게 된다. 총 투하 자본은 이전에 500원이었지만 이제는 590원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은 410원의 불변 자본 플러스 90원의 가변 자본 플러스 90원의 잉여 가치다라는 이 식 속에서는 90원의 가변 자본은 하나의 주어진 양이므로 그것을 가변량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산 과정 자체에서는 투하된 90원 대신 활동하는 노동력이 등장한다. 즉, 죽은 노동 대신 살아있는 노동력이, 불변량 대신 가변량이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원의 가변 자본 또는 일정한 양의 자기 증식하는 가치라는 표현이 모순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이유는 이 표현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지 않은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물의 가치 중 불변 자본 가치의 재현에 지나지 않는 부분은 완전히 제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즉, 불변 자본인 스몰 c는 0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가치 창조와 가치 변화를 그 자체로 고찰하는 한 불변 자본의 물질 형태인 생산수단은 가치를 창조하는 움직임이 노동력과 합쳐지는 소재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은 그 책에도 오타가 난 건가요? 어떤 가치를 부분입니까? 창조하는 움직임 이는 이라고 돼 있어요, 책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한번 네네. 살펴보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페이지 수를 알려주세요. 네,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불변 자본을 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투하된 자본은 스몰 c 플러스 스몰 v에서 v로 또 생산물 가치 스몰 c 플러스 스몰 v 플러스 스몰 s는 가치 생산물 스몰 v 플러스 스몰 s로 축소되게 됩니다. 만약에 가치 생산물 180원이 주어져 있고 그것이 생산 과정에서 지출된 전체 노동을 나타낸다면 그곳으로부터 가변 자본인 90원을 빼면 잉여 가치 90원만 남게 됩니다. 이 90원은 생산된 잉여 가치의 절대량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상대량은 분명히 가변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즉, 스몰 v분의 스몰 s에 의해 표현됩니다. 앞의 예를 따르면 90분의 90, 즉 100%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가변 자본의 이와 같은 가치 증식의 비율 또는 잉여 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잉여 가치율이라고 부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 과정의 일부 기간에서는 오직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생산할 뿐이다. 그의 노동일 중 그가 이런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한 부분은 그의 하루의 평균적 생산 수단의 가치 여하에 따라 증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만약 노동자의 하루 생활 수단의 가치가 평균 6시간의 대상화된 노동을 나타낸다면 그는 이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하루 평균 6시간씩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노동일 중 그가 노동력의 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그는 자본가가 이미 자기에게 투하한 노동력 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할 뿐이며 새로 창조된 가치는 투하된 가변 자본의 가치를 대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3원의 새로운 가치의 생산은 단순한 재생산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 노동 시간과 필요 노동이라는 개념을 또 정의하고 있는데, 1노동일 중 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부르고, 또 이 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을 필요 노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과정의 제2의 기간, 이 제2의 기간은 뭐냐면 필요 노동의 한계를 넘어 노동하는 시간을 뜻하고요. 이 제2의 기간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지출해 노동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고 잉여 가치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노동일의 이 부분은 잉여 노동 시간이라고 부르고 또 이 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은 잉여 노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잉여 가치율에 대한 식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잉여 가치율은 필요 노동 분의 잉여 노동이라고 합니다. 잉여 가치율은 자본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정도 또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정도의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물의 가치는 앞에 있는 예를 따르자면 410원의
스몰 c 플러스 90원에 스몰 v 플러스 90원에 스몰 s였고 투하 자본은 500원이었습니다. 보통의 계산 방식에서는 잉여 가치율이 이윤율과 혼동이 되어 18%로 계산되는데 그러나 사실 잉여 가치율은 V분의 S며 따라서 100%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 보자면 2절의 제목은 생산물 가치의 구성 부분들을 생산물 자체에 해당 부분들로 표시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앞에 들었던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적공의 필요 노동 시간은 6시간이고 잉여 노동도 6시간. 따라서 노동력의 착취도는 100%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2시간의 노동일의 생산물은 30원의 가치를 가지는 20kg의 면사. 이런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 면사 가치에 적어도 10분의 10, 즉 24원분은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가 다시 나타났을 뿐인 것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분의 2는 방적 과정 중에 창조된 6원의 새로운 가치인데 그중 절반은 노동력의 하루 가치, 즉 가변 자본을 대체하여 또는 절반은 3원의 잉여 가치를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면사의 가치인 그 30원은 24원의 스몰 c 플러스 3원의 스몰 v 플러스 3원의 스몰 s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총 가치는 20kg의 면사라는 총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도 이 생산물의 부분들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치 중에 10분의 10은 생산물의 10분의 10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산물의 10분의 10은 사용가치로서 현물 형태에서는 방적 노동의 생산물이지만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방적 노동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게 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면화가 아무런 도움 없이 면사로 전환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산물의 나머지 10분의 2는 이제 12시간의 방적 과정에서 창조된 6원이라는 새로운 가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소비된 원료와 노동수단의 가치는 첫 16kg의 면사에 합쳐져 버렸다고 합니다. 20kg의 면사에 체현된 방적 노동은 생산물의 10분의 2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적공이 4kg의 면사를 공중에서 뽑아내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의 방적 과정에서 새로 창조된 가치 전체는 4kg의 면사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절반은 소비된 노동력의 가치 등가를 대표하고 나머지 절반은 3원이라는 잉여 가치를 대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시간으로 대상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적공의 12노동시간은 6원으로 대상화되기 때문에 30원이라는 면사의 가치에는 60노동시간이 대상화되어 있다고 환산했습니다. 이것은 20kg의 면사로 체현되어 있는데 이 중 16kg은 생산수단에 지출된 48노동시간에 대상하고 4kg은 방적 과정에 지출된 12시간에 대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방적공은 12시간에 20kg의 면사를 즉 1시간에는 제가 이거 그 1과 3분의 2kg의 면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8시간에는 13과 3분의 1kg의 면사를 생산하고 그 다음 1시간 36분에는 2와 3분의 2kg 면사를 생산하고 또 그 다음 1시간 12분에는 2kg의 면사, 즉 3원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것은 그가 6시간의 피로 노동 시간을 창조하는 새로운 가치 전체와 동등한 그 생산물의 가치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1시간 12분에는 1시간 12분에 생산한 2kg의 면사는 그 가치는 그의 반일분의 잉여 노동에 의해 생산된 잉여 가치와 동등한 것이다. 라고, 예, 네, 좋습니다. 예, 이 관련된 내용이 우리 책에 보면은 네, 역자주의 요약이 돼 있죠. 책의 음, 293쪽에 보면은 이제 하단에 역자주가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요약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나중에 이제 함께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 네, 주세요. 네. 그리고 공장주는 이러한 계산법으로 최후의 1시간만이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주장하면 이제 방적공에게는 기적을 행한 그런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즉, 면화나 방추, 증기기관이나 석탄, 뭐 기름 이런 것들을 사용해 실을 뽑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들을 생산해야 하며 일정한 강도의 1 노동일을 동일한 강도의 5 노동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 최후의 1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그런 사례로 이해해서 짧게 정리했는데요. 음, 이제 19세기에 영국에 있는 경제학자 나소 시니어가 최후의 1시간, 아까 말한 그 주장을 내세우며 공장주들과 함께 그런, 네, 10시간 노동운동에 대항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어, 방적공의 노동이 면화와 방추로 면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면화와 방추의 가치는 스스로 면사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노동의 질에 기인한 것이지 그 노동의 양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노동자가 마지막 둘째 번 1시간에 자기 임금의 가치를 생산하고 최후의 1시간에 순이윤을 생산한다는 이 주장은 그가 2시간에 생산한 면사에는 11과 2분의 1 노동시간, 즉 노동일 전체와 같은 시간이 체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최후의 1시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순이유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절인데요. 어, 생산물 중 잉여 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잉여 생산물의 상대적 크기도 총 생산물 중 잉여 생산물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잉여 생산물의 비율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잉여 가치의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된 목적이므로 주어진 부의 크기는 생산물의 절대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잉여 생산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측정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합계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절대 크기, 즉 노동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질문은 예, 284페이지. 요거는 이따가 네,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10장 1, 2절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장 1, 2절을 오태석 씨가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오태석 씨? 네, 네, 예, 읽어주십시오. 네. 예, 10장 노동일 제1절 노동일의 한계들. 예, 거기를 제가 그 교재의 내용을 표로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 첫째 줄에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좀 수정할 곳이 있습니다. 잉여 가치율 칸에 A, B 슬래시 B, C인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C 슬래시 A, B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필요 그러면 노동분의 잉여 노동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가 매일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생활수단의 생산에 6시간이 필요하다면 잉여 노동시간 BC를 1시간, 3시간, 6시간으로 연장할 경우를 가정해서 선분을 노동일이라는 걸로 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잉여 노동 B-C는 BC는 1시간일 경우, 두 번째는 3시간, 세 번째는 6시간일 경우 하루의 노동일은 1 노동일에서는 7시간, 그 다음엔 9시간, 12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잉여 가치율을 말하자면은 1 노동일은 6분의 1, 그래서 16과 3분의 2, 16.6%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잉여 가치율은 6분의 3, 50%, 세 번째는 10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일 이렇게 선분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의미를 발견하자면 잉여 가치율,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잉여 가치율만으로는 노동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노동일의 전체 길이는 잉여 노동의 길이에 따라서 변동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노동일은 유동적이나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변동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고 아무리 말해도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24시간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필요 노동은 노동일의 일부이므로 최소한대로 단축은 불가하다. 그러나 최대 한도는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교재에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일의 최대 한도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노동력의 육체적인 한계, 휴식도 해야 되고 수면도 해야 되고요. 사회적 한계, 지적,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시간, 이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 그것은 뭐 사회적 한계 정도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 규정을 기준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욕구의 크기나 종류는 일반적인 문화 수준에 의해서 규정되므로 노동일의 크기는 육체적, 사회적 한계 안에서 변동한다. 또 이 두 한계는 탄력적이어서 변동폭이 매우 크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런 요구들은 많이 변화되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일의 한계에 대한 자본가의 견해라고 이랬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교과서를 가능하면 따른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미로는 충동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자본가는 오직 인격화한 자본이며 그의 혼은 자본의 혼이므로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고 잉여 가치를 창조하며 자기의 불변 부분인 생산수단으로 하여금 가능한 많은 양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게 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 마치 흡혈귀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들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노동에 대해서 거기에 흡혈귀처럼 붙어서 그것을 빨아먹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주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꼭 굳이 한번 살펴본다면은 양측 모두 상품 교환의 법칙에 근거하여 자본가는 주장하고 노동자도 주장을 하는데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이렇게 주장이라는 표현을 써놨지만은 실제로 첫 번째는 자본가의 생각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시간은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자본가의 처분에 맡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 자본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는 상품의 사용 가치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익을 짜내려 한다. 그런 것을 우리는 다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주장은 파업 성명서이기 때문에 주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노동력은 잡다한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치 창조가 큰 상품이다. 노동력의 특수성은 또 매일 재생산하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팔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마 또 다른 상품하고도 비교되는 그런 특수성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좀 강조 표시로 진하게 썼습니다. 내가 판매한 상품은 그것을 사용하면 가치가, 그것도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창조된다.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와 건전한 발달에 적합한 정도로만 매일 그것을 지출하고 운동시키고 노동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노동력의 이용과 약탈은 별개의 문제라고 파업 선언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노동자가 합리적인 노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평균 기간이 30년이라고 하면 자본가가 매일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노동력의 가치는 총 가치의 365일 곱하기 30년 분의 1이다. 그런데 이것을 자본가가 만약 10년 동안에 다 소비해버리려고 하면서도 매일 총 가치의 3,650분의 1이 아니라 30년 근무한다는 가정에서의 1,950분의 1을 지불한다면 노동력의 3분의 1만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노동자의 상품 가치의 3분의 1을 훔쳐가는 것이다. 약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일분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1일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 위반이고 상품 교환의 법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노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표준 노동일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각 주에서 조금 더 빌려왔습니다만 당시에 평균 10시간 정도의 노동을 9시간으로 줄여달라는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 노동일을 결정하는 요인은 총자본과 총노동 사이의 투쟁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소술하고 명확하게 동등한 권리가 서로 맞섰을 때는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아주 강렬한 표현이어서 좀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2절 잉여 노동에 대한 탐욕, 공장주 대 보야르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주는 영국 공장의 공장주를 이루고 보야르는 러시아와 발칸 봉건적 대지주를 말한다고 합니다. 잉여 노동의 흐름이라고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제가 적절한 용어를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제 나름대로 붙여놓은 것이 흐름이고 물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성체에서는 잉여 노동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저도 만년필이 한 두세 개가 집에 굴러다니면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니죠. 그 물욕은 어느 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죠. 잉여 노동에 대한 무제한의 욕구가 생산 자체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 예외적으로 당시 그분 생산지에서만 과도한 노동이 나타났다. 예외적인 현상이죠. 노예 노동 또는 부역 노동 등 낮은 형태의 의거에 생산하고 있는 민족들은 이런 민족들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세계 시장에 편입되면 상황이 바뀌어서 노예제, 농노제라는 그런 야만성에 더해서 과도노동이라는 문명화된 잔악성이 접목된다. 꼭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재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써놔서 제 나름대로 그 사례라고 구분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남부주의 흑인 노동이
생산 목적이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이런 때는 온건한 가부장적 성격의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면화 수출이 남부주들의 사활 문제로 대두될 때는 과도 노동이 등장했고 때로는 흑인의 소중한 생명을 7년의 노동으로 그만 다 소모해버리고 결국에는 빨리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뉴브 제후국의 잉여 노동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왈라키아 농민의 노동은 부역 노동은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즉 영주의 농장에서 노동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된 그런 형태였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는 잉여 노동을 무제한 연장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나고 보야려는 부역일수 추가로 나타난다. 자본가가 공장에서 노동을 시킬 때는 이런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구분이 좀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지만은 보야르 지방에서는 그 부역 일수를 잉여 노동으로 생각하니까 그 두 가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역 노동의 상황을 317쪽에서 좀 요약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역 노동 법전 레굴루만 오르가니크라고 부르는 그런 노동 법전입니다. 왈라키아 농민은 현물 공납을 해야 됐고 부역의 의무를 부담했는데 부역 노동은 일반 노동 12일, 경장 노동 1일, 목재 운반 1일, 연 14일 했는데 실제로 노동 평균 생산물은 많이 투여를 해서 이것을 하루 노동할 것을 3일 해야 그 노동을 마칠 정도로 일을 많이 주어서 부역 노동일은 결국 일반 노동 12일의 3배가 되었더라. 경장 노동도 1일인데 3배인 3일이 되었고 목재 운반도 1일이 3일로 되었다. 거기에다가 요박이라고 하는 영주에게 바치는 노동봉사 14일을 더하면 연 56일이라고 하는 부역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14일이 56일로 둔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노동일수를 살펴보면은 자연 기후 조건을 생각해서 연 210일을 노동할 수 있는데 그중에 40일은 공휴일로 빼고 그중에서도 또 기후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작업이 불가한 날이 있을 수 있다. 30일을 빼면은 실제로 노동할 수 있는 날은 140일이었다. 거기에 140 옆에 필요라고 있는데 필요는 지워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1년 중 그래서 실제 노동할 수 있는 140일 중에서 부역해야 하는 날 56일을 빼니까 실제로 노동하는 날은 자기를 위해서 노동하는 이게 필요 노동이겠죠. 84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잉여 가축일로 본다면 84일분의 56, 즉 66.6% 정도의 부역 노동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것이 영국 노동자에 비해서 낮은 비율이다 이렇게 써놔서 이게 좀 저는 처음에 읽을 때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쭉 읽어 나가 보니까 영국 노동자들이 규정에 보다는 엄청난 노동을 해서 부역 노동의 비율은 그러니까 잉여 노동의 비율은 훨씬 보야르 지방보다 높았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두 곳 다 보야르나 다뉴브 제후국이나 영국의 노동이나 실제로는 비슷비슷하지 않았겠나. 조금 더 영국 노동자가 강했다고 표현은 있습니다. 레굴루만에 규정된 이런 부역일이 실제보다는 더 많은 걸로 변형되어서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투하된 이런 것을 보면은 양쪽 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보야르는 레굴루만에 규정된 14일 부역일은 1년 365일이다 하고 큰 소리를 칠 정도로 유용된 잘못 적용되는 그런 범위가 너무나도 컸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공장법을 보면은 하루 평균은 10시간 노동 규정이 있는데 노동 시간은 주초 평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0시간 반. 토요일은 7시간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노동 시간은 평일에는 60분을 증가시켜서 노동을 했는데 근무 시간을 연장을 하고 식사 시간을 축소해서 60분을 증가를 시킵니다. 토요일에는 점심 시간이 없으니까 근무 시간만 연장하고 아침 식사 시간을 또 10분을 축소해서 40분을 일을 더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일주간에 340분 했는데 뭐 똑같은 말이 뒤에 나와서 일주간에 340분을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일주일에 5시간 40분을 추가로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27일이 증가했으니까 12달인데 13달을 일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동일이 그 연장에 대한 충동은 끝이 없어서 공황기에도 이것은 계속되었다. 공황기에 작업량이 적지만은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축소된 사업에서 나오는 이윤도 있어야 되니까 노동시간은 더욱 길어졌다. 기계가 도입되어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도 인력을 줄이고 노동시간은 결국 줄여지지 않는 이전에 배운 공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노동자의 시간을 훔치는 것을 당시에 분도둑 또는 시각 깎아먹기 이런 것으로 칭했다고 324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야르와 공장주의 사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표면적으로는 다뉴브 제국의 레오글루만이 잉여노동에 대한 탐욕을 승인해주고 합법화한 것이고 영국의 공장법은 반대로 국가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해서 자본의 충동을 억제한 법이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죽 이렇게 써놨습니다마는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했다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노동자들이 힘들었을까. 국가가 나서서 그 충동을 억제를 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공통점은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그 탐욕은 똑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시간의 인격화에 불과하다 이런 것입니다. 꼭 개인적 차이를 들라고 하면 전일공과 반일공의 차이뿐이다. 온종일 노동하는 전일공, 하루 6시간 이내만 일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반일공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벌써 사람이 기계의 부속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10장 3, 4절 보겠습니다. 하태현 씨 가능하신가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절 내용과 4절을 맡은 하태현입니다. 3절 내용은 미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 8가지의 공업 관련해서 이 예문들과 어떤 예시들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노팅엄의 레이스 제조업인데 거기서 이제 마르크스가 주목하고 있는 건 9살에서 10세의 아동이 새벽 자정까지 노동하고 있고 그런 노동의 형태가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을 하는 어떤 비평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노자이 공업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린하우 보고서를 좀 참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증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한다거나 밤새고 6시까지 일하거나 아침 4시에 나와서 일을 한다거나 혹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저녁 식사 시간이 30분일 때도 있다라는 어떤 증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도자기공들 그 아이들의 발육 부진 그리고 키와 몸무게 감소, 수명이 짧고 각종 병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노동 인구의 육체적 퇴화와 신체적 고통의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장시간 노동의 만로라고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 성냥 제조업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요. 1845년부터 시작된 어떤 잉글랜드에서 발전된 이 제조업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당시 파상풍이 만연했었는데 그게 성냥 제조공 고유의 병인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조업에서도
그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전체 노동자 수의 2분의 1 수준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 미성년자 중에서 굶어 죽어가거나 교육받지 못한 아동들이 여기에 종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간 노동과 불규칙한 식사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에서 이 앞선 도자기 공업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번째 벽지 공장 얘기 나오면서는 이 밤샘 노동에 대한 얘기와 그 뭐 16시간 노동의 일상화, 뭐 과로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경영자의 목소리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스미스의 말을 보면, 우리는 식사를 위해 노동을 중단하지 않고 10시간 반이라는 하루 노동은 오후 4시 반에 끝나고 그 뒤는 시간 외 노동으로 된다. 오후 6시 이전에 일을 마치는 경우가 드물다. 우리의 노동력이라는 기계의 소비를 끝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동도 성인도 똑같이 적어도 일주일에 78시간 반씩 일했다.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84시간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 경영자는 식사 시간에 기계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반대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한 인간도 그에 맞춰서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이제 다른 지배인 오틀리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노동 허가 법안은 적합하지만, 뭐 6시부터 6시까지의 노동시간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식사 시간에 기계 정지시킨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식사 시간을 확보하면서 이윤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노동을 아동들에게 부여하면서 점심 식사 시간은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이 이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르크스가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제빵 부분에 갔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식료품 불량 제조에 관한 이 하원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가 공유가 됩니다. 여기선 불량품 제재 법률이 불량품 매매로 돈벌이를 하려는 자유상업주의자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불량 제조와 정가 이하의 판매라는 것들은 18세기 초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길드가 해체되고 빵 제조 장인들 배후에 제분업자와 밀가루 도매상 형태로 이 자본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제빵 불량 제조와 이 정가 이하의 판매 같은 게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제빵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일의 무제한 연장, 야간 노동이라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이 런던의 직인, 저니맨들의 어떤 과도 노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들을 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건 장인과 직인 간의 노동 대립 구조가 좀 나타나는 거였는데요. 이 빵 제조 장인은 이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일이 끝나지만, 그러니까 저니맨은 오후 늦도록 작업을 하고, 이 런던의 사교 시즌에는 빵을 정가로 판매하는 이 빵집의 직인은 밤 11시에 작업을 시작해서 다음날 8시까지 빵을 굽고 배달한다는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직인은 4시간에서 5시간 짧게 수면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뭐 주말에 가까웠을 때는 두세 번 공장에 나와서 또 일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심지어 이게 좀 괜찮은 빵집의 노동 실태였고, 조금 더 저가의 빵집 노동 실태는 더 심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말이 가까워져 오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새 계속 일을 했었고. 근데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이제 부르주아 지식인이나 정가 판매 빵 제조업자들은 오히려 이 저가의 싸구려 빵집이 이 12시간 임금을 지불하고 18시간 노동을 시킨다면서 오히려 대중 기만, 노동자 기만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일갈하고 있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빵 제조공의 수명이 짧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 이들의 노동력이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 뭐 독일에서부터 오는데, 뭐 당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직인들이, 그러니까 전임맨들이 야간 노동이나 일요 노동 반대 운동으로 이 주간 노동이라는 성과를 가져가기도 했다라는 것들도 같이 조명된다는 점에서 좀 어, 흥미로운 대목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여섯 번째 철도 노동자는 엄청 짧게 언급이 돼서, 일단 뭐 여행객이 몰릴 때 계속해서 이제 철도 운행을 해야 하는 노동자의 그 모습이 나오고, 다음으로 부인복 제조공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 런던의 일간신문 기사에서 그 순전히 과로로 말미암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 기사가 뜬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20세 이제 워클리 여공이 앨리스 부인으로부터 착취당하던 것이 폭로됐다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16시간 반을 사교 계절인 3시간을 노동하면서
작업 능률이 떨어질 때는 어떤 포도주나 세리주, 뭐 커피 등을 공급해서 일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폭로가 됐습니다. 당시에 워클리는 이제 60명의 소녀들과 함께 숨쉬기도 어려운 작은 방에서 중단 없이 26시간 반 동안 노동을 하고 닭장 같은 좁은 방에서 잠을 잤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두고 과로와 공기 부족, 영양 부족이라는 삼중의 재난을 겪고 죽음에 이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부인복 제조공 사건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서는 대장장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망률이나 이 평균 성인 남성에 대비한 사망률을 대비하면서 어, 이 직군들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3절 내용이 이렇게 좀 사례 위주로 좀 넘어갔다면 이제 4절에서는 이 주간 노동과 야간 노동, 교대제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가 조금 더 논리를 전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읽어보면 이 생산수단은 가치 증식 과정에서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생산수단이 사용되지 않으면 투하된 자본은 손실이 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노동일을 야간으로 연장하는 이제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노동을 하루 24시간에 걸쳐 착취하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인데 문제는 낮과 밤에 계속 착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자본은 주간 노동력과 나간 노동력의 교대 필요성 쪽으로 관심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대제와 윤번제가 영국 명공업 어떤 성장기에 성행했는데 24시간제 생산 과정은 공장법에 적용되지 않는 공업 분야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용광로, 뭐 단철 공장, 금속 가공 공장에 제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노동 과정은 성인과 아동 할 것 없이 노동일 6일간에 24시간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야간 노동이라는 게 달리 말해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생산 과정은 이 표준 노동일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본가에게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노동량을 누가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9세에서 12세의 소년들이 수행하고 있고 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흘 밤은 적어도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일하는 소년들이 있고 금요일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밤새 일하고 집이 멀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공장 마루 위에 자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본은 24시간 노동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이제 물음이 들어가는데요. 이 18세 미만 소년의 야간 노동 없이는 일이 잘 돌아갈 수 없다라고 거기서는 제시를 합니다. 숙련공과 책임자들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소년들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에서 이 공장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본가들은 야간 노동하는 소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야간 노동 제한과 이 공장은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뭐 제강제철 공장 존 브라운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3천 명의 성인 남자 소년을 고용해서 주야 교대를 했었고 18세 미만 소년이 500명이나 고용돼 있다라는 지점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발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공장 노동 자본가는 주간 교대반에서 일하는 소년들을 순번을 바꿔서 야간 교대반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제기합니다. 성인 남자들이 밤에만 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제시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일주일마다 교대하는 야간 노동은 그렇게 해롭지 않다라는 식까지 이제 논리를 덧붙입니다. 이들이 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 노동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비용의 증가 때문입니다. 18세 미만 소년의 야간 노동을 금하면 성인을 고용해야 하기에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소년에게 베푸는 지도는 소년들의 임금의 일부로 계산이 되고 성인 노동자는 소년의 노동을 비교적 싸게 얻을 수 있는데 소년 야간 노동을 금지하게 되면 교육의 기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성인 노동자 임금을 자본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공장주들과 자본가들은 이를 반대할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는 야간에 용광로불을 끄게 되었을 때 연료 낭비라든가 기계가 망가질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즉 여기서 우리는 잉여노동을 축적하고자 하는 자본 논리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절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논의나 이제 질의응답은 쉬는 시간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8시 40분이 조금 지났는데, 9시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